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카운트 팀의 차이수이고요. 네, 오늘 웨비나 잠시 진행하기 전에 공지나 저희 서비스 안내를 먼저 시작하고, 네, 본격적으로 내용 다뤄볼 텐데, 네, 먼저 저희 하트카운트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도구인지 설명해드리고, 오늘 웨비나 내용인 데이터로 특정 행동을 보이는 집단 간 특성 차이 이야기, 세그먼트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하트카운트는요, 사스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고요. 저희는 모든 현업분들, 실무자분들을 위한 데이터 분석 툴이고, 저희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시각화 기능은 누구나 무료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따가 채팅으로도 올려드릴 텐데 홈페이지 접속해 보셔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 가르쳐 드리는 시스 내용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하트카운트는 기능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시각화 기능들이 있고 시각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개별 코드 수준의 시각화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파생 변수를 자동으로 생성해 드려서 뭐 이런 날짜란 같은 경우에는 뭐 월별 주기라든지 등기별 주기 이런 것들 자동으로 저희가 파생 변수를 만들어 드려서 좀 쉽게 또 시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자동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값 같은 지표 변화, 요인이나 최적화 방법 찾는 것들 중에서도 네, 그런 고급 분석들을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운영 중인 이 데이터 히어로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공식 페이지가 있어서 여기 QR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실습 예제들, 그리고 블로그 글들, 콘텐츠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슬랙 참여하시면 저희 쪽 뭐 웨비나 같은 질문들이라든지 저희 하트카운트에 대한 질문들도 여기 데이터 히어로 슬랙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좀 반응으로 네, 답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데이터 히어로 커뮤니티에서 월간으로 지금 웨비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7월에는 세그먼트 분석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승준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30분 남짓 정도 오늘 주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네. 오늘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보험 청구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 이따 데이터셋을 한번 실제 보여드리면서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링크를 클릭하셔도 여기 보시면 하드 카운트 샘플 데이터셋에 인슈런스 데이터셋 그리고 샘플 인슈런스를 클릭해도 본인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뭐 링크는 이따 다시 공유 드릴 테니까 이 데이터셋은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셋인데 보시면 어떤 의료보험 청구한 사람들의 어떤 데모그래픽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이, 성별, 그리고 BMI는 비만 지수, 그리고 스텝 스코어 데이는 활동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자녀 흡연 여부, 사는 곳 정도가 있고, 메디컬 코스트라는 건 누적 의료보험 청구액이고, 인슈런스 클레임은 이게 이제 의료보험인지라 일단 한글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 뭐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험을 청구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이 혹시 특성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보험 청구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고객을 세그먼트를 찾는 뭐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코호트랑 세그먼트라는 용어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세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코호트는 시간 개념이 반영된 세그먼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코호트 하면 뭐 어떤 내가 온라인에 디지털 프로덕트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입한, 사인업한, 온보딩한 그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을 코호트로 묶기도 하고 그 어떤 세일즈 관점에서 코호트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4월에 우리 제품을 샀던 고객, 5월에 우리 제품을 샀던 고객을 코호트로 묶고 4월에 매출이 되게 좋았고 5월에 좋지 않았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코호트라고 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세그멘테이션의 시간 개념이 반영된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특정 시간 개념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고객을 어떤 행동이나 데모그래픽 특성이나 뭐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세그멘테이션은 동질적으로 그 전체 유저 우리의 고객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동질적으로 나누는 것인데 동질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그냥 나이가 비슷하고 뭐 성별이 비슷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하는 그런 세그먼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클러스터링에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 아웃컴 그게 이제 매출이 됐건 전환이 됐건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집단의 특성 차이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의료비 청구로 그 다시 돌아가면 의료비 청구 금액이 작았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 닿을 수 있는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다면 그게 어떤 행동학적 특성이든 아니면 데모그래픽적 특성이든 지역적 특성이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타겟팅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이제 통제 가능한 어떤 조건을 찾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 또는 비즈니스표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역의 경우는 또 이제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차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웹에서 어, 그 임의의 대상들을 대상으로 임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A/B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A라는 어떤 패스하고 B라는 패스 중에 어떤 식의 설계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더 가져오는가 해서 우리가 뭘 바꿀 것인가를 그 결정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을 동질적 그룹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그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특징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A/B 테스트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A, B가 있는데 그중에 A 또는 B 어떤 것이 바람직한 행동에 적합한가. 그래서 그 약간 그 결국에는 비즈니스 아웃컴을 좋게 하는 것이지만 그 좀 접근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결국에 세그먼트를 나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한 집단 또는 예를 들어 의료비 청구로 돌아가면 의료비 청구를 6개월 이내에 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에 예를 들어 그게 나이가 차이가 있다고 할 텐데 나이가 예를 들면 그 의료비 청구를 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료비 청구를 한 사람들은 다 50대 이상이고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 다 20대 미만이 그렇진 않을 거고 많은 경우 중첩이 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검정들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T 테스트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제 다룰 텐데 왜냐하면 이러한 그 통계적 검정이라는 것,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는 것들은 그 샘플 데이터셋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제한된 샘플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경우라 그 요즘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객이 암만 잡아도 디지털 사업을 한다면 뭐 수천, 수만 명이 될 텐데 그때 이렇게 엄정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 다만 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어떤 유의미한 특성들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런 전통적 통계 기법에 기반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뭐 이제 되게 어떤 디시전 트리가 복잡한데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테스트라는 것은 서로 다른 범주 간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간에 어떤 숫자형 변수 예를 들면 소비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t-테스트고 아노바라는 것은 이게 범주형에 남녀 딱 두 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별로 또는 인종별로 뭐 기대 수명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차이를 비교할 그 그룹 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제 아노바라고 하고 그리고 차이 스퀘어는 이제 범주 간의 어떤 테스트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숫자 간에는 상관관계를 보고 그런 것인데 오늘은 t-테스트 잠깐 보고요. 그 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테스트를 제가 그 공식적 수준에서 다룰 것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t-테스트가 그 도입됐던 맥락을 살펴볼 텐데 t-테스트는 이제 고세즈라는 한 100여 년 전에 생존해 계셨던 통계학자가 발견한 그 유의성 검정 방법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기네스라는 그 양조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명으로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 그 회사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스튜던트라는 가명, 슈도님을 써서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고민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목표하는 것은 그 맛 좋은 맥주를 만드는 것인데 어떠한 뭐 볼이라든지 홉 원료들을 썼을 때 그 품질의 차이를 갖고 오는가. 근데 이전에도 이제 자트 검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t-테스트와 자트 검정의 차이점은 이 고셋이라는 무슨 이 샘플 데이터셋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샘플일 때 굉장히 적은 샘플만 가지고 어떤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지기 위해서 t-테스트를 라는 방안을 고안해냈는데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고셋이 발견한 것을 뒤에 이제 피셔가 이제 좀 더 정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차이가 관계가 그러니까 상관관계인 경우에는 관계가 되겠고 t-테스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간에 어떤 뭐 평균 기대 수명의 차이가 있냐고 했을 때 남녀 간에 있는 그 차이가 시그널이잖아요.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있고 이 당시에는 그 남녀 모두의 평균 수명을 전수조사할 수 없으니까 남자 30명, 여자 30명만 가지고 그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였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보면 예를 들면 빨간색이 남자의 수명, 파란색이 여자의 수명의 분포라고 하면 이 지금 분포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분포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면 평균은 차이가 있지만 이게 정말 유의미한가 그런 그 어떤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을 이제 그 세워놓은 것이 그 통계적 유의미성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에는 그 관측된 차이가 들어가겠죠. 결국에는 이제 여자들 샘플의 기대 수명, 그리고 남자 샘플의 기대 수명의 차이가 분자에 들어가겠고, 분모에는 우리가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0명이라는 굉장히 제한된 숫자만 모집단에서 샘플링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 안에서의 어떤 변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S라는 것은 결국에 표준 편차일 것이고, 결국에 표준 편차가 집단 내, 그러니까 여자라는 빨간색 집단 내에서 변이가, 베리언스가 크면 노이즈가 좀 많다고 보는 것이겠죠. 반면에 이제 그 남자라는 파란색 집단의 그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베리언스가 작아.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한 80으로 되게 일정해. 그러면 노이즈가 작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된 어떤 두 집단 간의 그 대표값의 차이를 그 집단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노이즈, 분산으로 좀 보정한 결과가 T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그 이게 이제 빌드 1, 빌드 2 있는데 결국에 이게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빌드 1은 그 어떤 그 보리 농사를 지은 경작지라고 생각하고 1번, 빌드 2는 2번 경작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 경작지를 뭐 이렇게 구획을 해서 각각의 경작지에서 산출된 보리로 만든 그 어떤 맥주의 어떤 품질을 저렇게 지표화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 정도 한 15개 정도 되는 샘플 가지고 경작지 1과 2 간에 분명히 맛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게 이제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좀 검증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 있는 공식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빼고 표준 편차에 제곱해서 샘플 수로 나누는 것들을 하면 T밸류가 2.3이 나와요. 얘를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P 0.05,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밸류 0.05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것은 그 샘플 개수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샘플 개수가 한 30개 정도 됐으니까 2.04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뭐 요런 식의 방법이 우리가 그 전통적 통계에서 얘기하는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P밸류라든지 이런 추론 통계라든지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얘기는 일전에 했던 강의나 저희 쪽에 그 데이터 히로 커뮤니티에 관련 강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집단 간에 우리가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때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그렇게 꼭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은 다시 얘기하자면 샘플이 굉장히 제한적인 시대에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적 엄정함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에 실기 위해서 또 이런 그 p-value 0.05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모집단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직원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집단 직원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샘플링해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서베이 데이터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객인 경우에도 디지털 미디어에서 생기는 인터랙션이라든지 고객 데이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고객이 모집단으로 있고 거기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해서 그 통계적 특성 차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엄정한 통계적 그뭐 T밸류라든지 뭐 카이스퀘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그 잣대가 항상 그 실상에서 유용한 잣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오히려 그 결국에 분석가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을 그냥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이게 T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분포 수준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차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포 얘기는 잠깐 해야 되는데, 오늘은 분포에 대한 이론 강의는 아니지만 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런 히스토그램과 그 프리퀀시 테이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주평균 근무 시간들을 테이블로 정리하면 직원마다 다 다를 텐데 이걸 분포로 나타내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의 그 근무 시간을 구간으로 나눠요. 그 구간을 계급이라고 하는데 뭐 0에서 3시간부터 45에서 48시간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간에 이제 몇 명의 직원이 속하는지를 이렇게 빈도로 표현하면 이런 히스토그램이 되고,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계급 클래스라는 말을 썼는데 위에서는 클래스가 3시간으로 돼 있었는데 이 클래스를 뭐 이렇게 총 1시간으로 줄이면 그 2번 그림처럼 좀 더 그래뉼러한 굉장히 촘촘한 히스토그램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1시간이 아니라 30분, 1분 굉장히 촘촘하게 미분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연속된 스무스한 곡선이 될 텐데 그 곡선으로 표현한 그 히스토그램이 확률 밀도 함수고 영어로는 그 probability density curve, 확률 밀도 뭐 커브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그 이런 히스토그램이나 확률 밀도 함수는 뭐 통계 분석가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기업 내에서 뭐 많이 보는 그 뭐 데이터 보고서나 시각화에도 쓰이는 것이니까 이 그 분포를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평균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 아까 남자 여자 간의 의료비 보험 청구액의 차이가 있는가 따졌을 때 평균을 비교하면 100% 차이가 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간에 분명히 그 평균적인 금액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차이가 그 본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질서를 반영한 거야. 아니면 우연히 난 차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분포를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파란색 집단과 빨간색 집단의 잔업 시간의 분포인데 보시면 어, 파란색 집단이 이제 매니저라고 해볼게요. 매니저들은 전체적으로 잔업 시간이 굉장히 근무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 이제 평균의 비교가 아니라 분포의 비교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그 매니저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잔업 시간을 그 히스토그램으로 비교한 것이고 밑에는 동일한 데이터를 확률 밀도 함수, 연속된 스무드한 곡선으로 비교한 것이고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무슨 T 검정을 해서 T 검정 결과 두 집단 매니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잔업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P-밸류나 어떤 코릴레이션에서 또 통계적 유의미성을 약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 관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눈에 목격하고 있는 아주 작은 차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라 그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평균적으로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분포를 눈으로 보면 무슨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모집단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또는 실용적인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위에 있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수학 점수를 시계열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고 오른편 위에 있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의 1인당 평균 소득을 그러니까 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할게요. 그 추이를 비교한 건데 둘 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시계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연도를 꼬집어서 2016년도를 꼬집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수학 점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유의미한가 했을 때 밑에 분포를 보면 사실은 평균은 분명히 차이가 났지만 분포가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됐잖아요. 이 얘기는 그 차이가 평균이니까 날 수밖에 없었지만 어, 남자보다 공부 수학 점수 높았던 학생 분명히 있고 그렇지 못한 남자도 있고 좀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분포가 너무 겹쳐 있어요.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보면 미국과 멕시코는 평균도 차이가 나지만 분포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피검정 같은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멕시코 노동자들보다 높은 소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연은 한꺼번에 몰아서 할 거라 이따 시연에서 볼 화면만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보여드린 샘플 데이터셋으로 어떤 비교를 할 거냐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했던 사람을 yes라고 놓고 그러니까 yes라고 이미 데이터셋에 있었고 걔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핑크빛에는
입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저기 이제 세 번째 비만 지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6개월 입원했던 사람들의 분포가 비만 지수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때 분명히 우리는 비만 지수가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T 검정을 하면 100%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따 실습 때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음, 지금 봤던 건 어떤 거냐면 아, 우리가 어떤 임의의 두 집단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특성 차이를 개별 변수로 1대1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비만 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 뭐 의료 비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 이렇게 따로따로 봤다면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싶을 거예요.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의료비 청구를 안 했던 사람의 어떤 그 세그먼트 조건을 찾고 싶을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 그냥 변수 하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별은 여자고요. 나이는 50세 이상이고요. 그 비만 지수는 15 이하인 그런 조건인 경우에는 의료비 청구를 6개월 동안에 90%가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타겟팅 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시전 트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분류하는 모형인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의 한 가지인데 그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구획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어, 늑대와 소를 구분하고 싶어요. 구분하는 규칙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늑대와 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알려진 변수는 달랑 두 개라고 할게요. 그걸 X, Y축에 표현했을 때 얘를 이제 선형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구분하는 게 있는데, 디시전 트리는 이렇게 약간 직선으로 구획하는 방식이고,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약간 그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으로 구획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투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와 소를 구분하는 규칙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 SVM 방식으로 연속된 어떤 공간을 그렇게 구획을 하게 되면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직선으로 구획하면 언어로 표현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X축의 특성은 뭐 2.5 이상에서 5.5 이하이고요. Y축의 특성은 뭐 0.5 이상, 5.5 이하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 조금 그 모델이 투명하다.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좀 트랜스레이션 하기가 쉽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보면 어,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을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 그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이 나뉘었고 그 특성을 뽑기 전에 알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입사원에 대해서 일단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인적성 검사나 우리 입사 지원 서류를 통해서 대학 생활에서 동아리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인적성 검사 결과 나오는 인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그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로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 미지의 어떤 데이터에 적용해서 그 설명이나 예측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별하고 세모를 어떻게 클래시파이 구분하냐가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은 그 별은 별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구획하는 알고리즘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으로 구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구획을 하면 별은 별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이렇게 구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구획하는 방식이 이제 디시전 트리에 있는 각각의 노드인데 저는
이 노드를 그 타겟팅 조건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측 상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아리 경험이 0.8년 이상이고 인내력 점수가 74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별이 몇 개죠? 여섯, 여덟, 12명이 있었는데 12명 모두 100%가 다 고성과 직원이었죠. 그러면 해당 룰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타겟팅 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의 확률로 그 고성과자를 미리 필터링 할 수 있는 타겟팅 할 수 있는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근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규칙을 찾으면 이렇게 그 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은 뭐 R 파이썬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툴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그 드린 말씀을 한번 그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실습에는 이 영문 데이터 쓰지 않고 한글 데이터를 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데이터 셋이 달라진 건 아니고 이 용어만 다른데 칼럼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의료비를 한 번이라도 청구했던 사람들의 데이터고 나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고 나이, 성별, 비만지수, 활동량, 자녀, 흡연 여부, 지역, 그리고 누적 의료 비용,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입원을 했는지 여부,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고, 이 데이터셋으로 오늘은 그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했던 행동을 보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특성 차이를 찾고, 어, 입원하지 않았던 사람을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얘는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미리 데이터를 올려놨던 것이고, 아까 보여드린 이 데이터를 일단 읽어서 전체적으로 뭐 데이터 프로파일을 한번 보면 나이가 이 정도 분포를 갖고 성별 남녀가 거의 똑같은 숫자, 남자가 좀 더 많죠. 그리고 비만 지수도 정규 분포를 가졌고 활동량은 조금 그 분포가 희한하네요. 그리고 자녀 수, 의료 비용, 지역, 뭐 흡연 여부 이런 정도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할 텐데 어,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제가 이제 캠페인을 서버에 올려 미리 놓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통계적 분석을 안 한다고 내가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설을 씌워볼게요. 우리가 T 검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가설이 이럴 거예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을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비만 지수의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보통 뭘 보죠? 이렇게 분포를 보고, 그렇죠? 분포를 보고, 분포가 어떻습니까? 최근 6개월 이내 입원했던 사람들인 경우에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전체적으로 그 의료비가 높았던 것이 눈에 띄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을 비교하면 무조건 평균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했던 사람들의 평균 의료비가 32, 그렇지 않은 사람 27로 차이가 났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 차이가 본질적인 것인가?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때 이제 분포를 봐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서 꼭 답을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이 겹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런 분포를 이렇게 봐도 바이올린 차트 형태로 봐도 그 입원했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비만 지수가 높았던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하나하나 건건히 비교하는 것은 변수가 많지 않을 땐 가능하지만
비교할 변수가 수십, 수백 개라면 이제 그 시간 부족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해당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왼편에는 그 최근 6개월 동안에 입원했던 여부가 노로 해볼까? 예스인 사람을 해볼게요. 노인 사람 할게요. 그러니까 그 건강했던 분들 그리고 빨간 쪽에는 최근 6개월 동안에 입원했던 적이 한 번 이상 있던 분들 해서 두 집단의 통계적 특성 차이를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 좀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올 텐데 결국에 이 기능이 하는 것은 뭔지 아실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인 사람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고 노인 사람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다음에 겹치는 영역이 최소화될수록 어떻습니까? 두드러진 특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는 정확히는 뭐냐면 그 전체 면적에서 겹치지 않는 면적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변수 중에서 자녀 수가 가장 많이 면적이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만 집수가 겹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의료 비용 역시 입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높은 분포를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 여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유랑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변수 개수를 좀 줄여볼게요. 흡연 여부만 딸랑 놓고 결과를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흡연 여부 예스 노인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카이스퀘어 검정에서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카이스퀘어 검정은 그 뭐 우리가 말조차도 어렵고 그것이 계산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시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고 그리고 약간 올드한 방식이고 그냥 시각적으로 흡연 여부가 입원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냥 주장해 볼게요. 제가 어떤 얘기냐면 그 흡연이 예스인 사람들은 그죠? 흡연이 예스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했던 사람이 총 738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783명 중에 249명,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했던 사람의 31%는 흡연을 해요. 그죠? 반면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하지 않았던 1,300 사람 중에 500, 달랑 이제 그룹 A의 비율은 4.5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가 약간 지금 다르게 나왔던 건 NA 값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변수로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지금 그 흡연 개수에 좀 NA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550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흡연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하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이 555명 있었어요. 그죠? 근데 555명 있었는데 그룹 A지 않습니까? 555명 중에는 달랑 25명, 그러니까 4.5%만 흡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을 한 사람 여부는 그 이 그룹 A, B를 구분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흡연 여부가 노인 경우 생각을 해보면 그 그룹 A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건강했던 사람의 95%가 흡연을 안 한다고 나와 있고 6개월 이내에 입원했던 사람들 그룹 B의 68%밖에 흡연을 하고 있으니 이런 흡연 여부가 그 두 집단을 나누는 유의미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이제 이 7.4%라는 차이가 작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통제 가능한지 그게 중요하지 이제 여기서 이 절대적 크기보다는 상대적 중요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이 통계적 특성 차이라는 것은 그
전통적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면 그 뭐 카이스퀘어 검정, T 검정 뭐 그런 것들이 가야 되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중에서 어떤 것이 비만 지수가 예를 들면 두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결국에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달랑 이건데 이게 0.5%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변수 중에는 두 집단을 나누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면 사실은 그 변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 분석 요 정도로 하겠고, 디시전 트리 얘기 잠깐만 해보면, 디시전 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구획하는 어떤 그 규칙을 찾는 것이고, 불연속적인 곡선이 아니라 직선을 써서 공간을 구획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최근 6개월 여부를 분류하는 규칙을 찾는 걸 해볼게요. 그 원본 데이터를 보면 입원했던 사람이 783명, 그렇지 않은 사람이 555명이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분석을 하면 트리 형태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트리 형태로 바라보면 자, 요 정도만 기억해 보죠. 이제 그 예스인 사람이 좀 아팠던 사람이라고 볼게요. 최초의 분포는 예스인 사람이 좀 많았는데 비만 지수가 25 이상인 사람 그리고 심지어 자녀 수가 0인 사람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스의 비율이 100%로 늘어났어요. 분명히 규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규칙에 적용되는 레코드 숫자는 적어지겠지만 이 규칙만 한번 놓고 다시 보면 비만 지수가 25.98 이상이고 자녀 수가 0.5명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자녀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녀가 없고 비만 지수가 26 이상인 사람이 총 436명 있었는데 이분들은 100%그 6개월 이내에 입원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 조건이 결국에 이 조건일 텐데 이 조건은 우리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했던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그 굉장히 좋은 타겟팅 조건이 되겠고 역으로 생각해서 나는 보험은 그 차별적으로 팔 수는 없지만 마케팅을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 있으니 건강한 사람들한테 타겟팅하고 싶다 하면 뭐 이런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룰들이 나온다. 얘가 결국에는 디시전 트리의 모든 조건들이 이 개별 조건들, 노드에 있는 조건들이 이런 룰로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디시전 트리는 예측 모델로도 분명히 쓰이지만 마케팅에서 어떤 서로 다른 행동을 한 두 집단을 구분하는 특성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비만 지수를 알 수 없어요. 의료 비용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최근 6개월 입원 여부 알 수 없고 흡연 여부도 모른다고 해볼게요. 활동량도 모른다고 해볼게요. 흡연 여부는 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변수만으로 타겟팅 조건을 세워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규칙일 텐데 이 규칙 자녀 수가 최소 한 명 이상이고요. 흡연하지 않고 나이가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85%의 확률로 그 이번 6개월 이내에 입원한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타겟팅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뭐그 홍보를 하면 그 좀 의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분들한테 타겟팅을 할 수 있다. 뭐 윤리적인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상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